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틀리는 것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특강의 내용과 관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QR코드를 삽입을 해 보았는데요.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어 의미 활용과 또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의 목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학술적인 글쓰기의 장르성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또 비판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판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고 또 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 볼 것 같고, 세 번째는 정형 표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기술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익스프레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명확성과 간결성을 갖춘 학술적인 어떤 글쓰기의 스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 특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학술적인 글쓰기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도식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카데믹 라이팅이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가 한 6개, 7개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제가 특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실예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시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워밍업 수준으로 여러분들 여기 제가 한 5가지, 그림은 6가지 정도로 제시해 두었지만 여기에 제가 한글로 표기한 것은 크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실은 가장 5가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학생들이 가장 물어봐요. 대학 작문이라든지 글쓰기에서 선생님 학술적인 글쓰기는 너무 어렵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가장 쉬운 장르가 바로 학술적인 글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학술적인 글쓰기가 가장 쉽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학술적인 글쓰기는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이 학술적인 글쓰기는 괜찮다라고 평균 이상은 속된 말로 먹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글쓰기는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의 것은 구조 이외의 나머지의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연구 주제라든지 또는 어떤 인사이트 뭐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고 내가 성실하게 계속 연습만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술적인 글쓰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지키는 것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이 바로 제가 빨간색으로 제시를 해둔 텍스트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특강도 이 텍스트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로 실수하는 것들을 예로 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대학원생들이 썼던 글 중에서 이것은 많이들 실수하는 것이다. 또는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특히나 더 자주 실수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예들을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얘 못 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쓴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러한 실수를 한두 번쯤은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까 해요. 학술적인 글쓰기의 기본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구조.
대답은 안 하시더라도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자,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렇습니다. 먼저 들어가면 서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솔로지라고 하는 연구 방법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분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철학이라든지 또는 사학이라든지 또는 저는 국문과지만 저와 달리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메솔로지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작품 분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회과학 분과에서는 이 메솔로지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4번 연구 분석 결과, 5번이 결론. 이렇게 어떤 그 기본적인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따라서 특강을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제목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목부터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는 여러분들이 못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처음에 석사 때 처음으로 제 논문을 퍼블리시할 때 저도 겪었던 그런 어떤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제 연구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연구를 보기 전에 앞서서 이 도식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제목에는, 논문의 제목에는 요 세 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핵심어, 토픽 월드라고 할 수도 있고, 포커스 월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 과정인데요. 이 연구 과정에서는 연구 범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연구 방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인데, 자, 이 세 가지가 왜 세 가지로 제시가 됐냐면 여러분들의 연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연구를 보고 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꼽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제목은 처음에 쓰는 게 나을까요? 마지막에 쓰는 게 나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 주제를 써놓습니다. 주제를 써두고 제목을 픽스하는 경우는 가장 나중에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연구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쓴 연구는 이게 핵심이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핵심어 같은 경우는 나의 소재입니다. 그리고 연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 류재현 교수님께서 문헌 고찰법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동일한 연구 주제를 내가 예를 쓴다라고 했을 때에도 방법에 따라서 아주 러프하게는 양적인 걸 쓰냐 아니면 질적인 걸 쓰냐에 따라서 이 어떤 연구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내가 메솔로지가 조금 특장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메솔로지를 제목에 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결론은 뭐 필기하실 수 있으면 거기다가 세모로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결론은 논문 제목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문과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대체로 보고서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제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맞춤형 한국어 교육 정책을 위한 제언. 굉장히 거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심사평을 받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심사평도 종종 있습니다. 연구 제목이 너무 보고서 같다. 연구 보고서 같다라는 것은 제목이 조금 이상한 것 아닌가라는 여러분들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어와 연구과정, 결론 셋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가 제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한번 예시를 같이 볼까 합니다. 이것은 제 논문을 부끄럽지만 제 논문을 가져왔어요. 우리 한번 1번과 2번 제가 지금 이걸 포인터를 가져왔어야 됐는데 1번과 2번 보시면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렇게 돼 있죠. 자, 석사 논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근거 이론적 접근을 통한 요즘은 지역이란 얘기를 쓰는데 지방 거주, 결혼 이주 여성 대상의 한국 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군산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제목에 이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뭔 것 같으세요?
뭔 것 같으세요? 뭔 것 조금 더 크게 제가 잘 안 들립니다. 근거 이론적 접근 또 교육 정책 또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대요? 지역에 거주하는 수도권도 있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인간은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대요. 자,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제목으로 좁혀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콜론 보이시죠? 전라북도 군산시를 중심으로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 가장 주된 핵심어들은 대제목으로 뽑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아쉬운 것들은 아쉽지만 조금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것들은 소제목으로 뽑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제목을 잘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이렇게 논문을 심사하다 보면 너무 거시적이에요. 게다가 이것은 학위 논문도 아니고 아티클인데도 너무 거시적이어서 도대체 얘가 뭘 논의하고자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첫 인상입니다. 내가 아카데믹한 어떤 연구자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실전입니다. 따라서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2번 보세요. 박사 논문은 굉장히 논문 제목도 짧고 압축적이고 더 넓은 것 같죠. 내가 국문과 출신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조사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 이유는 그 까닭은 박사 논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장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래가 이제 KCI 논문들 제 걸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찝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2번 보세요. 2번. 자, 2번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 두었죠. 자, 그랬을 때 연구 대상을 좁히고자 하는 것을 대제목으로 쓰는 것은 조금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소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좁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라는 것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필자는 여행 가이드와 같다라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가이드를 따라서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랬을 때 여행 상품이 뭐에 포커스를 둔 여행인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콘셉트를 가지고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것인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여행 상품을 여러분들 사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여행 가이드와도 같다. 가이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 구조를 다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요 두 가지를, 서론과 이론적 논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서론을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이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필자라고 하는 것은 여행 가이드가 여러분과 이제 이 버스를 타고 우리가 여행지로 이제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가이드가 해줬으면 좋겠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행 콘셉트는 뭔지, 여행 도착지가 어딘지,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내가 다양한 여행지 중에서 어떤 것을 포커스를 두고 여행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면 좋겠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똑같고 보시면 왼쪽 상단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술적 글쓰기의 서론. 저는 들어가며라는 말을 쓰는데요. 들어가며 부분은 필자가 의도한 바에 대한 논조와 개념을 정립한다. 그리고 맥락을 제시한다. 자, 오늘 여행은 맛집 투어예요. 맛집 투어인데 여행의 어떤 그 목적지는 서울 경복궁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뭘 하면 좋겠고 우리가 거기서는 뭘 먹을 거예요. 이런 거겠죠.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 하단을 보시면 대체로 텍스트 구조는 서론의 텍스트 구조는 다음에 차례를 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서론이 뭐 이동마디 1, 이동마디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2, 3, 세 부분으로 나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 이동마디 1, 이동마디 2, 이동마디 3 이렇게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마디는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가이드가 오늘 여행 목적지 얘기 안 하고 그냥 여행 프로그램만 얘기해요. 그럼 나는 근원적으로 궁금증이 들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딜 간다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뭘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1번입니다. 한 분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조금 딴 얘기지만 저는 항상 학부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아무 말도 해도 괜찮은 시기는 우리가 학생이라는 명찰을 달 때밖에 없다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뭐냐면 말을 하면 할수록 그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아카데미 필드에 완전히 데뷔를 하시면 그때부터는 실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저도 열심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가장 아무 말도 할 수 있어도, 아무 말을 해도, 아,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학생이라는, 과정생이라는 명찰을 달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힘들고 좀 부끄러울지라도 좀 대답을 많이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오시면 이동마디 1번입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할 거야? 그런데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쓰는데 이러이러하게 할 거야. 자, 오늘은 서울 경복궁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행의 투어의 이 어떤 그 포커스는 맛집 투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스케줄 동안 어떠한 음식점을 가는지를 명확하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를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것이 나와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동마디 2번은 뭐냐면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연구가 왔지만 지금까지 경복궁에 대한 여행은 예전에도 이런 어떤 상품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가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3번도 똑같습니다. 3번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마디 1번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조금 아쉬운 예들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제 연구입니다. 제 연구인데 이것은 조금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은데 요즘은 좀 트렌드가 연구 목적을 그 어떤 텍스트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두는 게 그러니까 두 갈식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행은 경복궁으로 갈 거야. 오늘 여행 투어는 맛집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써두는 거죠. 예전에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요즘은 조금 뭐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해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제가 쓰는 논문도 그렇고 제가 심사하는 논문도 그렇고 대체로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컨벤션이라고도 이 어떤 그 연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여기다 빨간 줄로 그어놓은 것은 정형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외국인 학습자들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KCI나 리스 같은 데 들어가서 정형 표현이라는 것을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그 표현들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오늘 또 한국인 대학원생분들도 많이 참여하신다고 해서 조금 제가 방향을 선회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자 외국인 대학원생분들은 반드시 정형 표현을 이 어떤 부가적으로 찾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은 정형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제 논문은 이 연구는 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제 주제가 나옵니다. 무엇을 그 다음에 또 정형 표현이 나옵니다. 정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빨간색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 모든 논문을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연구는 무엇을 논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목적을 가장 먼저 쓰고 거기서부터 이제 좁혀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지금 밑줄 친 부분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간색 이를 통해 본고는 보이시죠? 이를 통해 본고는은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짚어주는 겁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빠지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연구가 가진 거시적인 철학은 뭐야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저는 항상 첫 부분 이동마디 원에서 보시면 여기 이동마디 원에서 제 연구 목적을 제시합니다. 이 논의는 뭐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마디 마지막에서는 내 연구가 궁극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방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이러이러한 것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연구와 다르게 한번 이 연구를 한번 보실까? 이 연구는 죄송합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쳐져 있는 것은 구체화를 한 것입니다. 구체화를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서 자, 그런데 이 연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연구 조금 읽어보시겠어요? 이 연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가 가진 문제점은 뭔가요? 이 사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논문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버스에 딱 올랐을 때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하는 것. 가이드에게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하는 것. 약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술적인 글쓰기는 반드시 독자가 원하는 말을 그때그때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문학 같은 경우는 대페이지망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학술적인 글쓰기는 조금 다릅니다. 독자들이 예상하고 싶어 하는 거, 예상하는 바,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그때그때 주셔야 됩니다. 독자들은 그래서 너 뭘 하고 싶어를 궁금해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연구는 어디에도 그러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마디 1에서 연구 영역 정립이라고 했는데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 와야 하는 이유를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3번. 그러니까 개념을 정립해 준다라는 거죠. 독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 이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를 내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4번과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5번이 중요한데요. 5번은 컨벤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규약이다. 대체로 모든 연구들은 서론에 가장 먼저 연구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내 연구의 목적이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동마디 1에서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분과라든지 또는 연구자에 따라서 최근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 어쩌고저쩌고저쩌고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 즉 배경 지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백그라운드를. 자, 근데 저도 백그라운드를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부터는 수행 수준이 높다,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수행 수준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문적이다. 수행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덜 전문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오셔서 수행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모두 다 백그라운드적인 지식을 가지고 글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상이 매우 달라요. 양상이 매우 달라요. 자, 왼쪽을 처음부터 보시면 이게 밑줄 친 것은 보시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통계 자료가 이야기해지고 뭐 숫자 역시 급증했다. 통계 자료가 제시되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 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서론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이 연구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글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문장이에요. 빨간색과 파란색. 어, 그쵸? 그래서 서론에는 여러분들의 관점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전달, 통계,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의 관점이 독자들로 하여금 전혀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오거나 혹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논지를 전개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논지가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뭘 얘기하고자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조금 짧지만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는 것이다 부분인 거죠. 한국어에서 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인 거잖아요. 결국은 쓰기 수행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통계 자료를 활용하지만 그 통계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통계 자료를 얼마나 많이 활용했냐에 초점이 맞추는 것은 낮은 학생들. 하지만 더 높은 학생들은 어떤 강조를 하는데 그냥 통계 자료를 부수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자료라든지 또는 어떤 배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논지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그 통계 자료를 구구절절하게 나열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논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듯 뭐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뭐뭐 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 통계 자료를 반드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쓰기 수행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나열에 포커스를 두지만 높은 학생들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 방점이 된다는 것이 아주 큰 차이이고 그 차이가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빨리 넘어갈까 해요. 자,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논의를 끌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제가 써 두었듯이 서론에서 선행 연구를 제시하는 것과 이론적인 연구, 그러니까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를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그 목적이 다릅니다.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를 활용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강조예요. 이러해왔는데 이 점에서 아쉬워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고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쓰기 수행 수준이 낮은 집단들을 관찰을 해보면 2장에 들어가야 될 것이 1장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너무나 방대해져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랬지만 서론부터 계속 서론을 완벽하게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끝납니다. 1장에서는 이동마디 1만 써두세요. 이동마디 1만 써두고 이동마디 1은 대신에 완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마디 2 같은 경우는 메모를 해두세요. 지난 논의들 이러이러한 것에서 한계가 있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2장에서 해야 할 내용들이 1장에서 계속적으로 중언부언 나열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서론에서 지난 연구들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대체로 그 쓰기 수행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그 연구들을 구구절절하게 나열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연구들만 딱 제시를 합니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하게 연구가 되어 왔어. 하지만 이런 점은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할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장의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나열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왔어요. 비통합적 인용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하는 그 사이테이션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통합적. 비통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를 쳐두었듯이 문장 내에
인용 소스가 들어가 있지 않고 문장 밖에 있는 경우입니다. 통합적인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박영목 외에 2014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 녹아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제가 좋은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들 그리고 또 수행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분들의 연구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이 서론에서는 비통합적인 인용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논의라는 것은 일반적인 한계를 짚어내는 그 수준에서만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이 아래 보시면 송강정철 보이시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서론에서 중요한 건 뭐다? 연구 목적 얘기하고 연구 중요성 강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관성이 가장 높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서론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으니까 이건 나중에 조금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구 동사의 구분을 제가 나열한 것인데 여기서 X를 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X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것. 어떤 동사일까요? 사고동사입니다. 생각하다, 느끼다, 바라다 같은 것들은 학술적인 글에 어울리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시하다, 발화동사, 연구동사라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대체로 서론에서는 제시동사나 발화동사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연구동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인 논의, 그 다음에 연구 분석,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서론에서는 필자의 어떤 주관성이 높게 드러나고 어떤 이론적인 논의,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간략하게 짚어내는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제시동사나 발화동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말로 하면 행위성이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슨 동사를 써야 될까라고 궁금증이 들 때는 서로는 제시나 발화, 그 다음에 내가 2장이나 또는 어떤 3장을 쓸 때는 연구동사가 두드러집니다. 연구동사는 제가 여기만 써놨지만 연구동사에는 뭐 정의하다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뭐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그 가짓수가 많은 것이 연구동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인 논의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론적인 논의는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뭐 이렇게 좀 도식화를 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론적인 논의.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몇 번 같으세요? 이동말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론적인 연구는 여러분들 나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관련된 연구를 전부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유사한 연구를 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1장에서는 조금 거시적인 수준에서 풀어냈다면 2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론에서 했던 것을 이론적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의 가지수를 이야기하면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수가 더 많아질 뿐이지 이론적인 논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나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나영 2019는 이걸 이렇게 말했다. 공나영 2020은 이렇게 말했다. 한편 공나영 2021에서는 이걸 이렇게 논의했다. 이렇게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론적인 어떤 연구와 물론 유사한
접점은 가지고 있지만 이론적인 연구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론적인 연구는 제가 만약에 뭐 전남대학교에서 대해서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전남대학교에 대한 논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렇게나 많은 논문들 중에 왜 이 논문이 필요하니? 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내가 검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은 여러분들 나열이 아니라 핵심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전남대학교에 대한 연구 되게 많지, 굉장히 많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연구가 필요하다니까? 가 바로 이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왼쪽에 피라미드를 보시면 5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연구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실수가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계속 좁혀가는 겁니다. 내 연구와 관련 있는 연구들을 찾았다면 그 연구들을 계속 좁혀가면서 1번 맨 위에 있는 게 뭔가요? 타당성과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내 연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연구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연구들 어떠세요? 뭐 비판적으로 평가 한번 해볼까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인 연구는 지난 연구들이 가진 공통점을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쟁점. 그래서 내가 싸워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을 표면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이 글이 지금 그러한 쟁점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비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왼쪽의 위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왼쪽의 위 괜찮아요? 괜찮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다 안 괜찮은데 어떤 점이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다고 막 얘기하기는 마음이 아프신가요? 근데 저도 과정생 때 늘 이런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아픈 이렇게 질책을 하고 아파도 말을 해야지 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왼쪽 위는? 이것은 나열입니다. 나열이에요. 그리고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스페시픽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학위 논문은 조금 거시적일 수 있지만 아티클은 굉장히 미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20페이지 또 30페이지 안에 그 글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글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 연구를 나열한 것뿐이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을 보실까요? 아랫부분도 우리가 아주 자주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뭘까요?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학술적인 글쓰기는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미 알거나 너무 당연한 거나 이런 것들은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어, 그 어, 어떠세요?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하는 어휘 어떠세요? 모르시나요? 다 알죠. 특히 국문과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유학생 하면 한국어 교육의 주 대상이 되는 거. 그리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다 압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죠. 즉, 첫 번째, 위쪽은 뭐냐면 쟁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서론에서 짚었던 아주 구체적인 것을 이것은 서론에 대해서 들어갈 법한 그 어떤 그 익스프레션입니다.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논의에서는 너무 넓어요. 이론적인 논의는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해서 길게 종이를 할애했다는 거. 그 부분이 아주 크리티컬한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어떠세요? 여기는 왼쪽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까지, 빨간색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뭐뭐한 연구는 여럿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아쉽다. 어떠세요? 음, 어떠세요? 사실은 누구 거를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제 연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 연구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같아서 되게 부끄럽긴 한데 비판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 장은 여러분들 선행연구 나열이 아닙니다.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그리고 쟁점 노출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른쪽은 어때요?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뭐라고 하면서 아래쪽을 보세요. 그렇지만 이 논의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 연구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만 이러한 점에서 한계가 있어. 그거를 내가 할 거야. 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통적인 한계를 지적을 하고 차별성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행연구만을 나열하는 것은 차별성을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논문을 쓰는데 이론적인 논의가 너무 방대해져.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져. 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연구가 뭔지를 정확히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왜 제가 아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기말보고서 쓰라고 할 때 재미없는 수업, 되게 싫어하는 수업이 있잖아요. 그 수업에서 내가 페이퍼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흥미가 가지 않으니까 내가 뭘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수업에서 딴 생각했더니 이 연구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그냥 거창해요. 아주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목도 뜬구름 잡는 거, 서론도 지나치게 길어지고 이론적인 논의는 더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쓸 게 없으니까 뭐라도 써서 분량을 채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제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데 분량은 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주제가 명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아엎는 게 더 빠른 방법입니다. 그대로 논문을 쓰다 보면 공부 싫어지고 연구 싫어지고 학교 생활 재미없어지고 때려쳐야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그 방황을 겪고 있을 때에는 갈아엎고 다시 사람들과 논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쟁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속된 말로 좀 그런 그 삽질을 많이 해봐서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것도 좀 얘기하기가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논의에서 사용되는 그 연구동사, 아까 우리 네 가지 봤었죠. 연구동사를 이렇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수행 수준이 낮은 거, 오른쪽은 수행 수준이 높은 거. 어떻습니까? 왼쪽은 훨씬 더 러프해요. 발화동사라든지 제시동사가 들어가요. 하지만 오른쪽은 어때요? 이론적인 논의라고 하니까 연구동사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강조하다, 제안하다, 분석했다,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수행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하다 같은 것들. 하다는 여러분들 어려운 말로 기능동사라고 합니다. 기능동사, 형식동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몰라도 너 밥 먹었어? 너 거기 갔다 왔니? 너 했니? 이렇게 했을 때 맥락만 알면 추출할 수 있는 단어들 있잖아. 되다, 하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의미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글쓰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제 논문에서 하나 띄워온 건데요.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수행 수준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은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까? 왼쪽이 높은 학생들이라는 게 딱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쪽이 낮은 학생들입니다. 왼쪽은 단어의 가짓수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단어가 아주 꼭 손을 잡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굉장히 긴밀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래쪽을 보세요. 굉장히 성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휘가 더 많을수록 그 다음에 어휘의 연결이 자연스러울수록 더 높은 글이다. 평가가 더 높은 글이다. 이걸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어휘가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전문 용어가 아닐 때 동일한 어휘가 반복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지루함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조금 다른 뭐 어휘라든지 그다음 표현이라든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추측의 표현 있죠. 은 것 같다, 을 수 있다, 이라고 할 수 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추측은. 어,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다.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뭐 많잖아요. 근데 은 것 같다만 계속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루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텍스트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들을 다뤘다면 다음부터는 조금 기타 사항을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을 주장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이론적인 논의는 이론적인 연구들의 공통적인 한계를 도출하고 나의 쟁점을 이야기하고 비판적인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기타 사항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기타 사항 중에서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 기타 사항. 텍스트 구조 빼고, 이제 주요 부분 빼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밖에 다겠죠. 그 밖에 다. 저는 요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기 세 가지에 들어가지 않지만 근거 기반은 사실은 객관성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혹시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 중에 통계 돌리시는 분들 계세요? 통계를 돌리실 때는 반드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점을 했다 그러면 신뢰도 평가를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검증이 빠진 연구가 많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되면은 학술성이 낮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사실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평가예요. 자동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딱 작문을 넣잖아요. 그럼 너 몇 점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너 몇 점.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네가 좀 키워봐.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에 있는데 좋은 글이다, 좋은 글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표 보이시죠? 어휘를 아주 다양하게 사용했고 문장이 아주 뭐 주술 관계가 완벽하고 문단이 많고 이러한 것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휘가 많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구어적인 것 이것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어휘수가 많더라도 그 한 문장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 그래서 그걸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얘가 자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두 번째, 이러한 연구 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연구자들 혹은 논의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구나 논의들은 본 연구에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전자는 굉장히 감정적이죠. 후자는 굉장히 아카데믹 펄하죠. 그래서 후자를 포커스를 둔 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한번 제가 평가를 해봤어요. 이것은 좀 어려운 건데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담화 구조적으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 학생들이 평가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담화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접속 표시. 그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꼭 그러냐?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왼쪽을 보세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결과만 보세요. 담화를 잘 구조하는 것, 접속사를 잘 사용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드렸죠. 근데 잘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드리려고 해요. 자, 왼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 여기 하라고 나와 있죠. 수준이 낮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뭐뭐뭐 필요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가 나오죠. 뭐뭐 다 해당한다. 세 번째 줄, 그 이유는 뭐뭐기 때문이다. 마지막, 그리고 보내야 한다. 어떠세요? 너무나 많은 접속사가 나오지 않나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레어템과도 같다. 혹시 여기 게임하시는 분들 계세요? 레어템이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어요? 아이템인데, 아이템인데 굉장히 레어하다. 희소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가진 희소성 있는 아이템은 언제 사용하셔야 될까요? 언제? 언제? 강조할 때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왼쪽을 보시면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접속사의 기능에 한정해서 접속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겠어요? 오른쪽은 그리고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이 상수준의 학습자들은 대체로 레어템을 사용하듯이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아카데믹한 라이팅에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레어템의 역할이라는 거죠. 강조의 전략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활용하실 때는 항상 내가 강조하는 부분들의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열된 글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테잖아요. 그랬을 때 연결 어미를 많이 쓰면 됩니다. 철수는 학교에 갔다. 영희와 밥을 먹었다가 아니라 철수는 학교에 가서 영희와 밥을 먹었다.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죠. 물론 문장이 너무나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좀 접속사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완화입니다.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완화 표지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딴 얘기기는 한데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글쓰기 쓰는데 뭐를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라고 하면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구어성.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문구어성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카톡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쓰는데, 이거 가슴이 뛰어. 이 문장 내가 꼭 써야 될 것 같아. 이 문장 내가 강조하고 싶어. 여러분들도 글 쓰다 보면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가슴이 떨리는 문장 있죠. 부분 있잖아. 거기서 실수가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슴이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성이 약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학술적인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한 번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차분한 어조로 완화 표지를 사용해서 그 강도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완화 표지, 어려운 말로 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논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해치 표현을 많이 활용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음. 그래서 이 해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문장 검토하실 때 간결한 문장, 명확한 문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들 한국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문장은 주어, 목적어, 그다음에 또 부사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서술어.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사실은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장에 다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건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갖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양태, 사건의 행위에 포커스를 둔 수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문장은 너무 중언부언하고 길고 뭔 말이 모르겠다라고 하는 심사평을 받아요라는 사람들은 수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만나다.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뭔가요? 내가 만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궁금해요? 누가 만나냐? 누가죠. 그 다음에 영희가 만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가 궁금해요? 누구를, 그치? 영희가 철수를 만나다. 근데 영희가 철수를 만나다 거기서만 멈춰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서 만났는데, 몇 시에 만났는데 이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때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 약점이 문장이 너무 길고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은 수어를 중심으로 필요 없는 것들 X를 쳐보세요. 그리고 수어가 의미를 형상화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시는 그 연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문장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대학원 분들은 다 욕심 많으세요. 나는 욕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 포기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문장도 똑같습니다. 그래 조금 빠르게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무리는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인용입니다. 인용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인용의 어떤 요건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인용 중에 첫 번째는 왼쪽에 가장 위에 보시면 원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믿을 만한 학술지, 여러분들의 어떤 분과 중에서도 어떤 그 인용 지수가 높은 것들, 저희 국어학에서는 국어학, 국어국문학, 사전학, 한국어학, 언어와 문학 이런 어떤 굴지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분과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가진 학술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출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자, 오른쪽을 보시면 파란색 보이시죠? 엄격한 인용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이것들이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조금 연구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같이 하는 연구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낭문적 뭐 공동체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떤 내용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인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비단 어떤 책에서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사석에서 이 연구 주제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져와서 내가 쓰는 것, 표절입니다. 음.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이 B라는 친구가 그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밝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해 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어떤 연구를 퍼블리시 했을 때 위원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 어떤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 코멘트 중에 하나는 제 논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논지를 보완해서 내가 수정할 때는 반드시 이 보완된 논의가 심사위원의 머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밝히나요? 근데 그 인용 지수 같은 거는 딱 하기 좋은데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밝히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저는 각주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주는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뭐 누구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코멘트를 주셨다. 이런 것도 각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이 이렇게 코멘트를 준 것이고 나는 거기에 보완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재인용, 재인용, 재인용 결국은 1번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재인용, 재인용, 재인용 하다 보면 원출처의 의도를 곡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내가 원출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리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출처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게끔 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쪽수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서론에서는 쪽수를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일반적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론적인 논의는 어떻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논의에서는 반드시 쪽수와 함께 해당 의견을 인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AI 도구가 이제 활용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한국 학술의 어떤 풍토에서도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보다는 어떤 그 어시스턴스 개념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AI 도움을 받았을 때에는 출처를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AI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문법성 판단 같은 경우도 AI가 아주 몇 초 안에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금 딱 제가 1시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한 50분 정도 하고 10분 정도 질문을 받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가 어떤 그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제가 10분 정도 오바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가 되겠고, 이것은 어, 제 연구의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연구의 도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길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박사과정 때 길을 좀 굉장히 좀 잃어가지고 방황을 좀 많이 한 케이스였는데 이러한 어떤 연구 철학을 석사과정 혹은 박사과정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식화하고 도식화가 굉장히 좋아요. 도식화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을 쓰시는 데까지 길을 잃을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했더니 이렇게 목소리가 잠기는데요. 여기까지 제 특강이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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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론적인 논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정확한 어떤 프레이즈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챕터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책 서지상, 뭐 공나영 2020에서는 이러한 어떤 논지를 뭐 펼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저는 이론적인 논의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론적인 논의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러프한 수준에서의 기술보다는 이론적인 논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논지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용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더 독자를 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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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 내가 원출처를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나영 2009, 공나영 2010, 공나영 2011 딱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나영 2009, 2010, 2011은 동일한 논지의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것을 인용할 때는 공나영 2021에서 재인용 이렇게 반드시 밝혀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재인용한 거, 원출처가 A라고 했을 때 B에서 A를 인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B의 의견만 있어서는 안 되고 A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원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단, 내 원출처를 B에서 내가 재인용을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면 B에서 재인용이라는 것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프랑스어를 완전히 못하는데 프랑스어 원전을 내가 인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도 B라고 하는 영어 학자가 A라고 하는 프랑스어 원전을 요약해뒀다라는 거죠. 그러면 프랑스어 학자 A, 그 다음에 영어 학자 B에서 재인용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것을 뭔가 바로 인용하지 않고 B라고 하는 매개체, 영어를 사용하는 화자에게서 재인용을 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사실 너무 추운데 대면까지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줌에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